안녕하세요. 중국 물류 2의 제7주차 운송수단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은 제3장 운송수단별 현황입니다. 먼저 이 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국의 화물 운송의 성장이라든지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그동안 이 10몇 %로 성장하다가 14, 5%씩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2, 3년간에는 6, 7%로 증가 속도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물에 대한 산업 규모라든지 화물 운송량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도로 운송이 화물 운송이 있어서 도로 운송이 편중되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로 운송은 이 타 운송 수단에 비해서 성장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중국 정부에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류 거점이라든지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 운송 부분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예로부터 이제 물자 운송은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철도 운송이 많았었는데, 철도 운송은 지금 보면 군사 물자라든지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원부자재 등 장거리 운송 부분인데 국가의 전략적 물자를 중심으로 운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항 운송은 연안 운송하고 내륙 운송이 되겠습니다. 특히 삼엽댐의 되고부터 일정하게 이제 물이 보존이 되니까 수위가 보존이 되다 보니까 운송 조건이 장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 조건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운도 내항 운송도 약간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내륙으로 운송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보면 이 취급량은 미미하지만 항공의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물 전색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또한 기업마다의 긴급품이라든지 고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송 환경들은 상당히 경제 발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예측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증하는 게 이제 이 3페이지의 물동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에 나타났다시피 물동량들은 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장거리 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연안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운송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송수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첫 번째 트럭 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럭 운송은 이제 특히 중국이 물류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CJGL에서도 실제적으로 콜드체인 이 시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류 회사들이 이 운송하고 보관업에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송은 경제 발전과 동시에 고속도로 등의 간선도로 함께 북경이라든지 각 성 자치구를 연결해주는 그런 도로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되고 또 자동차도 성능도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이 중부라든지 서부의 어떤 산업 개발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정비가 이런 어떤 정부의 시책에 더욱더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한 운송 수단으로서 더욱더 증가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트럭 운송량도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성장률은 2002년 자료를 제가 있기 때문에 5%지만 지금은 거의 한 10% 이상 증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 트럭 운송량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가돼서 운송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또 한 가지 병폐는 뭐냐면 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트럭 공급이라든지 운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 정체 현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교통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지 내에서는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 이런 부분들을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표에 나타나다시피 5톤에서 8톤까지는 보면 7시에서 오전 7시에서부터 22시까지 시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8톤 이상 차량도 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내 도심지는 못 들어오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역마다 통행 금지를 내렸죠. 우리 서울시에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5톤 이상 트럭에 대해서는 이 주간 시간대에는 특정 간선도로를 연결해준 특정 도로 외에는 도심지 통과는 어렵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은 이 사대문 안에서는 경유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NOx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회당 이 1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고 그 다음에 누진됐을 때는 1.5배씩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의 교통규제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나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배송 차량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소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차량, CNG 차량, 그 다음에 LNG 차량, 전기 차량, 이런 앞으로는 수소 차량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통행을 허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운송에 대해서, 트럭 운송에 대해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듯이요. 여기도 교통부에서 이 관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 부분의 보유 대수가 537만 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은 341만 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용, 교통 부분이라고 하면 영업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영 또는 외자에서 투자한 기업, 그 다음에 국영 기업, 민족계 기업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설이라고 그러나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국영기업을 운송 부분에는 다 뭡니까? 민자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자기업하고 민자기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국영기업,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 그 다음에 민자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영업용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를 본다 그러면, 트럭 운송 사업은 화물 자동차 운송 규칙 제7조에 의해서 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우리는 2가지로 이제 분류됐죠. 그죠? 일반하고, 그 다음에 개별하고, 그렇게 이제 통합해서 2가지로 사물 운송이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는, 중국에는 8가지의 종류의 운송 사업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본다 그러면, 대절 운송, 3톤, 1회당 3톤 이상 또는 3톤 미만의 이 운송량을 한 대로 운송할 경우, 이렇게 해서 대절, 우리 쉽게 말씀은 전세, 그죠? 그 현장에서 얘기한 탕뛰기, 일회용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재는 3톤 이하의 물동량을 여러 화조들을 한꺼번에 묶어 나가는 것들요. 그게 우리나라 전기 화물처럼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다수의 화주들한테 화물을 받아서, 소량 화물들을 받아서 한 트럭을 만들어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형 트럭, 대형차 또는 전용차가 필요할 경우, 컨테이너 운송, 똑같고요. 그 다음에 캐석 화물 운송, 이 화주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거리라든지 시간 내에 주어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그런 어떤 운송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 특급 화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 운송에서 이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연물 자동차, 우리 폭화물이라든지 유동물, 우리도 그렇게 이연물 운송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차 화물, 트럭 사업사의 임시 사용을 위해서 지정한 영업용 마크를 명시하고 임시로, 그죠? 쓸 수 있는 그런 신고를 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물 운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송 사업은 8가지 종류로 해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재 화물 운송 사업은 여기서 총 최저 5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성 내에서, 그죠? 성 내에서 운송했을 때. 그 다음에 성 간에 운송했을 때는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만이 대형 트럭들, 그죠? 대형 트럭들을 해야만이 인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물 운송도 이연물 차량의 10대 이상 전용 차량으로 보유해야만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화물 운송에 보면 운송 사업은 한 대 이상이 일반 화물 자동차 같은 한 대 이상이지만 개인 차주가 운송 회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대가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를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입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도 있겠지만 지입제, 즉 다시 말하면 이 운전 운행 면허, 즉 다시 말하면 번호판은 운송회사가 갖고 있고, 실제 차의 구입은 차주가 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운송회사의 번호판을 이용해서 화물 운송을 했을 경우에, 영업용을 했을 경우에 실제 모든 행정권한이라든지 법적 문제는 운송사에 있지만, 실제 차량의 구매라든지 모든 관리 책임은 차주가 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입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좌우지간 화물 운송 사업자가 일정한 이상의 트럭을 보유해야 된다. 특수화물 같은 경우, 화물 운송을 특수한 경우 같은데, 그거는 이 한국 이전의 법하고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요금 제도가 이제 궁금한데요. 요금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교통부가 이 자동차 운송 가격 규칙이라 해서 그 운임표를 딱 정해버렸습니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톤당 거리별로 해서 몇 톤을 싣고 몇 킬로 갔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을 본다 그러면 화물 운송의 기본 단위, 그죠? 기본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시를 타게 되면은 기본 요일이 있고, 이제 그 할증 요일처럼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가대서시죠. 모든 운송 요일은 기본 요금부터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형태별로 될 수 있고, 화물 할증에 따라서, 그죠? 크기라든지 아니면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할증이라든지 할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관련 재비용들, 즉 다시 뭐 하역비, 포장비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화물 운송 그에 따라서 화물 취급 요건에 따라서 화물 요금을 계산해서 그거를 규정을 한 게 바로 화물 자동차 수송 가격 규칙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에서는 여 년 전에는 그 타리프라고 해서 화물 운송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운송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업계에서 자율 경쟁 체제다 해서 그 요율표를 없앴죠, 그죠? 그게 오늘날에 계속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물 운송에 대해서 화주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하고 이렇게 그 통상적인 요금이 있지만 계약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운임 규칙 실시 세칙이라고 설정해서, 그게 이제 관할 지역 내에서는 뭐 할증이라든지 할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그죠? 선관에 운송할 때는 서로 선관에 다른 요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은 서로 뭡니까? 요일을 적용하는데, 화물 발송지의 운임 요금을 중심으로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상해에서 저기 길림성까지 동북쪽으로 길림성을 본다 그러면 상해 운임 요일을 적용해서 길림까지 수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럭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에 따라서 운임 현상들이 성별로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되겠죠. 그죠? 경쟁체대가 자율 경쟁체대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화주들은, 보다 좀 저렴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인민공화국 도로법에서 딱 규정돼 있죠. 그죠? 그래서 도로요금을, 요금소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운임들을, 약간 편차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운송 체계 요금 기준을 본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금의 기본 단위는 기본 요금이 있고요. 키로 단위라든지 컨테이너 단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량도 있고요. 그래서 총 중량 얼마 뭐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5톤의 물동량을 부산으로 한 차로 이제 보내려고 하면요. 실제적으로 5톤의 차량을 5톤 차량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8톤 이상의 가격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장거리고 하다 보니까 5톤 요금이 아니라 8톤 요금의 대형 차량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와 같이 중량이라든지 기본 요금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거리도 될 수도 있고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뭐 톤으로 할 수도 있고 킬로그램을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당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임 단위들이 각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할 때 성의 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금을 가지고 많이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별 계산을 본다 그러면 차량별로는 보통 차량과 특수 차량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카고 같은 경우는 편도 운송을 많이 적용하지만 특수 차량 뭐 덤프라든지 땡크로리 같은 경우는 왕복 운임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종류에 따라서 특수화물, 보통화물, 뭐 중량화물, 위험화물 뭐 각각 차이가 날 수 있고 컨테이너는 이제 20피트짜리냐 40피트짜리냐 뭐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20피트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종류에는 이제 1급에서 4급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도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구역도 이 구간 운송이냐 성내 운송이냐 국제 운송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요. 형태별로 대절이냐 아니면 혼합이냐 혼재냐 아니면 컨테이너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획 담당했을 때 이런 요금들을 성별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따져서 요 기준대로 적용하시면 감안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럭 운송의 면허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앙의 교통부가 관할을 하지만 실제 면허제도는 지방의 교통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성별로 크기 때문에 이제 성별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 내에서 출발 도착할 수 있는 수송 화물을 중심으로 성시현 단위로 영업권을 면허를 한정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운송업을 할 때 구역이라든지 관할 지역 면허 이걸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를 한다 그러면 성간에 그죠? 성간의 면허를 반드시 따야 되고 성간의 면허를 하려면 운송 사업자도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유돼야 된다.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운송 기업의 평가 제도 있는데 우리도 우수화물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통부에서 도로 화물 수송 기업의 경영 자질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에 대해서 우수한 경우에는 이제 영업 지역이라든지 업무 내용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에 해당됐을 때는 광역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허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1, 2, 3, 4 뭐 이런 도로 등급이 있고요. 업무 내용에서는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우수 등급을 맡을 때는 다 할 수 있고요. 1급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그다음에 특수 화물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운송, 택배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급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수화물 운송은 특수하지만 그다음에 물류 활동이라든지 5급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택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업도 매 마찬가지라 5급 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은 설립지는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설립지 소재의 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전국 범위 이런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범위에 따라서 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선간의 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점이라도 영업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트럭 운송의 문제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동량은 자꾸 증가되고 있고요. 이 장거리 화물 중에서 이제 내륙을 운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철도라고 볼 수 있는데 철도는 관급이라든지 특수한 물자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송량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트럭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데 그 트럭들이 장거리 운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파손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선행 계속 즉 다시 말하면 꼬불꼬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제때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조들로부터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업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그 선관에라든지 장거리 운송을 한다 그러면 선관에 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면허를 맡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구역 내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평택 시내만 시내권에 평택시에 응가되는 부분은 평택시권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인접지역 오산이나 아니면 수원 같은 데 가면 제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면허를 한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이전에는 구역 화물이라고 해서 도 단위로 이렇게 면허를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풀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전국권 일원으로 다 운송을 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 운송업에 대해서입니다. 전국권을 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로 이용 요금 설정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그 교통부가 징수에 대한 노선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각 지방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세칙을 정해서 이 독자적으로 요금이라든지 이용요금 이런 것들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차량이라든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금을 낮추는 통행료를 낮추는 그런 부분도
지원하기 위해서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성마다 자치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이제 이 도로 운송 사업 트럭 운송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아무래도 이 운송 사업에 뛰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 그래서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화물의 운송에 이 요금 규정은 있지만 아무래도 덤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화물 운송에 이 규정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총 물동량 대비 이 진입에 대해서 자율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일정하게 자금만 되면 화물 운송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운송을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면허를 한정 지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한정 짓다 보니까 운송 면허를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량 대수죠, 그죠? 정가를 한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량 면허당 면허가 프리미엄에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대형 참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4, 5천만 원씩 갑니다. 즉 다시 말해 번호판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상하게 변이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철도 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철도는 중국에서는 국가 보안 이유라든지 그다음 인프라 정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물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요즘은 또 여객이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객 편의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은 사실상 화물 운송은 약간 처지는 어떤 그런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여객에 비해서요. 여객 운송에 비해서 철도 부분에. 그래서 철도 운송의 점유율은 감소되지만 이제 전체 물동량 대비 그죠? 감소되지만 원료라든지 원재료, 긴급 물자, 군사 물자 이런 것들을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화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객 편의 위주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 수익성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운송량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물동량 대비해서 미미하다 그런 얘기지. 증가 속도는 이 물동량 증가 대비해서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고 대형 화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철도 부문은 계획 화물과 계획 외화 화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획 화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료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물자, 이런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 광물은 이 전체 물동량의 3분의 2는 차지하는데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운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외 화물은 이제 계획 외 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제품이라든지 의약품, 통상적인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획 화물이 운송하고 나머지에 대한 여유분에 대해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중국 철도는 계획 화물 중심으로 한 이 전략 화물 물자를 우선 운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에 의한 화물 형태를 본다 그러면 일반 화물,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여객 화물은 우리 이제 물류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원 화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행 이 루트라든지 발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업 제품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계획 화물 우선적으로 운송하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뭐 정시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이제 이 북경, 상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중서부 지역, 그죠? 중서부 지역 쪽으로 수송 노선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데 1대1로의 TCR, 그죠? TCR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철도 운송에 대한 화물 수송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운송의 이제 대표적인 게 TCR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운항을 비롯해서 청도, 천진, 상해, 심천에서 내륙을 그죠? 통해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복합 운송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화주들은 아시아하고 유럽 간의 수송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글로벌화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운송 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제도를 제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운송에 대한 예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중에 환정이 많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형 화물들을 모아가지고 차급 화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정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철도와 관계된 이런 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자들 많기 때문에 그걸 또는 포장하고 적입하고 또 배차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시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노선을 본다 그러면 뭐 하얼빈에서 대련이라든지 정주에서 상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노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뭐 7일씩, 8일씩 뭐 10 저기 남북으로 이어지면 15일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운송 수단이 안정적이고 대량 운송할 수 있지만 운송 거리가 멀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운영 주체와 조직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철도, 지방철도, 합자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유철도는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유철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도를 전국에 14개 블록으로 나눠지는데요. 뭐 하얼빈국이라든지 심양, 북경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있고 그 산하에 50여 개 지국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차급 화물은 각 이 운송자마다 차급 화물은 떨어지지만 아까 소량 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관급이라든지 물자 이런 부분들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철도에 의한 화물 운송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운임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트럭 운송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통일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상이라든지 뭐 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제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임대, 대차, 화물, 혼재 화물에서 구간 그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기금이라든지 그
그 다음에 하역비, 잡비 이런 것들의 운임 계산들을 복잡하지만 딱 정해놨습니다. 그걸 뭐냐면은 철도 컨테이너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도부에서는 단일 운임 체계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 방법들을 보면 도로 운송하고 비슷하듯이요.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절, 그 다음 혼재 뭐 이래서 취급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같은 경우는 한 차량당 화차당 아니면 톤당 이렇게 그죠? 혼재는 10kg당 이렇게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00kg 단위마다 가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취급 날에 따라서 운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대절 운송이라고 그러면 이제 운임 계산이라든지 딱 표기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량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중량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장대 화물 길거나 그 다음에 파손이 용이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할정어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이 부과가 되고 있죠. 그죠?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송센터에서 운임 요일이 규정되어 있고요. 딱 규정되어 있고, 특급비는 이제 그 신속하게 하기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품을 운송할 때는 할증이 30% 이상까지 되어 있네요. 냉장 차량은 또 기본 운임의 25% 할증되어 있고요. 잡비 같은 거 잡비율 이런 식으로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도 철도 화물 운임 일람표에 본다 그러면 대절 요금, 혼재 운임, 컨테이너 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품목별로 이렇게 한번 되어 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100km의 기본 요금이고요. 1km당 톤당 745원인가 754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회송할 때의 74% 이렇게 해서 톤당 100km 기담하는데 이제 100km 이상 갔을 때는 이제 톤당 1km당 더 이렇게 해서 758원인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할증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도 운송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가 군수물자라든지 관건물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계획물자를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 통상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수기에는 굉장히 예약이 어렵다. 그래서 잉여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송 시간에 부정확이다. 열차 시간이 있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릴 때 혼재라든지 환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타리프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품질에 있어서도 이제 유기하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시건 장치를 하지만 문을 닫아서 시건 장치를 하지만 무게하차 위에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화차 같은 경우는 도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품질 문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선로 문제 그죠? 이제 선로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비가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가 잘 안 돼서 사실상 안전배송 이런 부분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키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정시에 확보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적 부분 선사와 제외해서 항만의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철도로 환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특급 열차 그런 부분을 이제 도입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정 열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정 열차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발착역하고
출발지하고 도착역하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운송 경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행 시간이라든지 운임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예를 든다면 내가 이 심량에서 심량에서 내가 대령까지 가는데 저 12시간이다. 그렇다 그러면 12시간까지 그 전 12시간 이내에 도착을 못하면 모든 이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운송 시간에 정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해주다 보니까 운송에 그에 대한 화물 관리에 안정성을 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차를 특수 열차를 도입하는 게 오정 열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정 열차는 이 철도부에서 인가를 하는데요. 중철 컨테이너 공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다른 운송 비해서 확실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안정성이라든지 정시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운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쑥날쑥하더라.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환적해서 이제 도착지까지 완결시켜 줘야 되는데 구간 운송 또는 철도 소운송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어투도어 시스템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정 열차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이 상해를 출발해서 이제 중경, 예를 들면 장춘을 볼게요. 장춘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 장춘 같은 경우는 2,300km인데요. 4 내지 5일 정도 걸린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운송 기간은 4일이고 환적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이런 부분 이틀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토탈 6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델로 1톤 했을 때는 유안이죠, 그죠? 128유안 톤당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시간 내에서 6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요 운임을, 그죠? 운임을 환불해 주겠다, 전액 환불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부로서는 트럭 운송하고 그 다음에 철도 운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해상 운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